나는 언니가 있는 산부인과로 서둘러 가던 중 정문 앞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노숙자 아주머니에게 잔돈 몇 푼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고 내 손목을 강하게 붙잡으며 속삭였다. 여기서 기다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5분 뒤 내 다리가 후들거리는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다. 김서연은 아직 동이 트기 전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손이 저절로 침대 협탁으로 뻗어나갔고 손가락은 진동하는 액정을 더듬어 찾았다. 잠결에 디스플레이에 뜬 선마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여보세요.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서연아, 수진이 애 낳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다. 남자애야. 3.7kg이고 아주 건강해. 순식간에 잠이 달아났다.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자고 있는 남편 준서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요? 언제요? 어떻게? 새벽 3시에 낳았대. 다행히 순산했는데 물론 힘들어하긴 하지.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너도 올 거지? 당연히 가야죠. 서연은 이미 침대에서 뛰어내려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엄마, 저도 지금 준비해서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그녀는 복도의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쁨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수진이가 아기를 낳았다. 그녀의 여동생이 이제 엄마가 되었고 자신은 이모가 된 것이다. 조카라니. 욕실에서 서연은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32살,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 회색 눈동자. 그녀는 늘 스스로를 평범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미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은 동생 수진이 훨씬 더 예뻤다. 크고 파란 눈에 밝은 색 곱슬머리로 더 화려한 인상이었다. 어릴 적 서연은 가끔 동생을 질투했지만 그 감정은 이내 사라졌다. 각자의 삶, 각자의 길이 있는 법이니까. 그녀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대충 머리를 빗은 뒤 침실로 돌아왔다. 준서는 이미 잠에서 깨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가 아들 낳았대. 서연은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산부인과에 가서 조카 좀 보고 오려고. 축하해. 준서는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언제 가게? 지금 바로 준비해서. 같이 안 갈래?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오늘 일찍 출근해야 돼.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어? 어차피 남자들은 병동에 들여보내주지도 않을 텐데. 잘 다녀와서 축하한다고 전해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운하지는 않았다. 박준서는 서연의 가족과 그리 가깝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다. 물론 예의는 갖추었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다. 하긴 그는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과묵한 사람이었다. 3년 전 지인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서연을 사로잡았던 것도 바로 그 점이었다. 그의 차분함, 듬직함, 그리고 과장된 감정 표현이 없는 모습. 그녀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청바지에 따뜻한 스웨터, 그 위에 재킷을 걸쳤다. 벌써 4월 중순이었지만 바깥은 여전히 쌀쌀했다. 서연은 가방을 집어들고 지갑과 휴대폰을 쑤셔 넣었다. 나갈게요. 그녀는 준서가 이미 커피포트를 켜둔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 그가 돌아보더니 뜻밖의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하지 마. 애 다 잘된 거잖아. 걱정하는 거 아니야? 기뻐서 그러지. 그녀는 그의 익숙한 향수 냄새를 맡으며 잠시 그에게 기댔다. 그럼 됐네. 저녁에 봐. 밖은 상쾌하고 텅 비어 있었다. 도시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정류장까지 걸어가 도심 쪽으로 가는 첫 번째 마을버스에 올라탔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먼저 유아용품점에 들러야 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과의 채팅창을 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틀 전의 것이었다. 언니, 나 이제 몸이 코끼리 같아. 이 혹이 언제쯤 나오려나? 못 기다리겠어. 서연은 그때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라는 답장을 보냈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입력했다. 수진아, 축하해. 곧 갈게. 아기 보고 싶다. 너는 어때? 순산했어. 답장은 없었다. 아마 동생이 잠들어 있거나 휴대폰이 꺼져 있을 터였다. 서연은 좌석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아직 잠든 거리, 드문드문 보이는 행인들, 닫힌 상점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들은 4살 터울로 어릴 적엔 아주 가까웠다. 서연은 언니로서 항상 동생을 돌봤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수진이 말썽을 피우면 부모님 앞에서 감싸주기도 했다. 수진은 활발하고 가만히 있질 못해서 늘 무슨 일이든 저지르고 다녔다. 반면 서연은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모범적인 아이였다. 그 후 그들은 어른이 되었다. 서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 경리팀에 취직했다. 아주 좋아하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안정적이고 월급도 괜찮았다. 그녀는 월세로 살며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았다.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도심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의 방 3개짜리 집을 그녀에게 남겨주셨다. 상속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먼 친척들과 약간의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아파트는 서연의 차지가 되었다. 할머니는 늘 서연이 자신을 도와주고 매주 찾아오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손녀에게 집을 남겨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무렵 수진은 이미 미용실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친구와 함께 방을 얻어 살았다. 자매는 거의 만나지 못했다. 각자 자신의 삶과 일이 있었다. 가끔 통화를 하고 가족 행사 때 만나기는 했지만 어릴 적의 그 친밀함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서연은 가끔 그 사실에 서글퍼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멀어지기 마련이니까. 2년 전 서연은 준서와 결혼했다. 그는 그녀의 아파트로 이사왔다. 그에게는 경기도 외곽에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는데 부수입을 위해 세를 주고 있었다. 결혼식은 30명 정도의 하객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렀다. 수지는 신부 들러리를 서주었고 즐겁게 샴페인을 마시며 서연이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말했다. 결혼 후 수지는 더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다. 그냥 차나 한잔하자며 오기도 하고 친구와 함께 혹은 혼자 오기도 했다. 서연은 자매가 다시 가까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뻤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일 얘기나 수많은 연애와 이별로 가득했던 수진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은 웃으며 농담을 하고 남자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준서는 보통 컴퓨터가 있는 방에 틀어박혀 여자들의 수다는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약 1년 전 수진은 갑자기 임신했다고 발표했다. 서연은 동생에게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알고 보니 민혁이라는 남자와 석 달째 만나고 있었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지만 수진은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다. 나도 이제 28이야. 그녀는 당시 서연의 부엌에 앉아 찻잔을 입술에 댄 채 말했다. 이제 낳을 때도 됐지? 민혁이도 반대 안 해. 아기 낳고 결혼하자고 했어.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민혁은 2달쯤 지나자 자취를 감췄다. 그냥 사라져버렸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수진은 펑펑 울었고 서연은 그녀를 위로했다. 부모님이 수진을 집으로 데려갔지만 그녀는 편치 않아 했다. 어머니와 끊임없이 다투며 과잉보호가 숨막힌다고 했다. 서연은 준서와 함께 사는 자신들의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했다. 방 3개짜리 아파트라 공간은 충분했다. 하지만 수진은 신혼부부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렇게 그녀는 출산 직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마을버스가 도심에 멈췄다. 서연은 내려서 막 문을 열고 있는 유아용품점으로 향했다. 안에서는 새 장난감과 아기용 화장품 냄새가 났다. 앙증맞은 우주복, 귀 달린 모자, 부드러운 인형, 딸랑이, 젖병 등 다양한 물건들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님, 뭐 도와드릴까요? 상냥하게 웃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네, 갓 태어난 아기 선물이 필요해서요. 남자 아기인데 방금 태어났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서연은 부드러운 곰 인형, 재미있는 문구가 적힌 바디수트 3개 세트, 그리고 예쁜 딸랑이를 골랐다. 그러고는 단 것을 좋아하는 수진을 위해 초콜릿 한 상자를 더 샀다. 계산을 마친 서연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게를 나섰다. 마음이 가볍고 기뻤다. 조카라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작은 생명체가 이제 태어난 것이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가 자라서 첫걸음을 떼고 첫 단어를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어쩌면 자신은 조카에게 선물을 사주고 부모님의 꾸중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사랑받는 이모가 될지도 모른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신호가 5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다. 내 전화기 너머로 약간 짜증 섞인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서 씨, 나 선물 샀어.
이제 산부인과로 가고 있어? 벌써 회사야? 가는 중이야. 이따 다시 전화할게. 지금 운전 중이라. 알았어. 저녁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응, 끊어. 그가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준서는 특히 아침에는 늘 말이 없는 편이었다. 괜찮았다. 산부인과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서연은 아침 산책을 즐기며 서두르지 않았다. 도시가 깨어나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었다. 보도 위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걸었고 카페에는 불이 켜졌다. 서연은 곧 자신과 준서에게도 아이가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두르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피임도 하지 않았다. 생기면 생기는 대로. 준서는 아이를 원하지만 돈을 더 벌고 회사에서 승진한 후에 갖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은 가끔 엄마가 된 자신을 상상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을 보거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갑자기 잘 해내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녀에게는 어릴 때 수진을 돌본 것 외에는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는 서연 자신도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안정적인 직장, 내 집, 곁에 있는 남편.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생각에 기뻐지기까지 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수진을 만나면 꼭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지. 동생도 분명 기뻐할 것이다. 아이들이 함께 자라며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연은 익숙한 거리로 접어들었다. 산부인과는 이미 가까웠다. 나무들 사이로 회색 건물이 보였다. 약간 낡았지만 평판이 좋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나중에 출산이 힘들어 꼬박 하루 이상 진통을 겪었다고 했다. 하지만 수지는 3시간 만에 순산했다고 한다. 산부인과 정문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아마도 친척을 면회하러 온 사람들일 것이다. 꾸러미를 든 여자들,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든 남자 1명 모두 면회 시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아직 30분이나 남았다. 그녀는 선물 꾸러미를 바닥에 내려놓고 울타리에 기댔다. 걷느라 다리가 피곤했다. 앉고 싶었지만 근처에 벤치가 없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보려 했지만 배터리가 거의 다 다른 것을 발견했다. 아침에 충전했어야 했는데 정문 옆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한 노숙자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 화려한 긴 치마에 낡은 재킷을 입은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품에는 낡은 담요에 쌓인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아기인 듯했다. 그녀 앞 땅바닥에는 동전 몇 개가 든 판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노숙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국어를 위해 아이들을 빌려온다거나 그 아기들이 모두 돈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라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조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서연은 관대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 몇 개를 찾아냈다. 얼마 안 되는 돈, 500원짜리 몇 개 정도였다. 서연은 동전을 꺼내 아주머니 옆을 지나가며 상자 안에 던져 넣었다. 동전이 쨍그랑 소리를 냈다. 고마워요. 아가씨, 아주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콧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방문객들이 서 있는 정문 쪽으로 가려 했다.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서연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주머니는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그녀의 검은 얼굴에 있는 주름 하나하나, 낡은 재킷에 접힌 부분까지 다 보일 정도였다. 담요에 쌓인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다.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저기, 무슨 일. 서연이 말문을 열었지만 아주머니는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손가락은 강하고 질겼다. 서연은 손을 빼내려 했지만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다. 이거 놓으세요. 서연은 목소리를 높이며 정문 쪽에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멀찍이 서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이쪽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여기서 기다려. 아주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거칠고 담배에 찌든 듯 했다. 네.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손을 잡아당겼다. 놓으세요. 저 연니한테 가봐야 해요. 기다려. 아주머니는 손목을 더욱 세게 쥐었다. 5분 그냥 기다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서연은 속에서 짜증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뻔했다. 지금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일 것이다. 타로점을 봐준다거나
돈을 받고 운명을 예언해 준다거나 고전적인 수법. 저 시간 없으니까 당장 손 놓으세요. 아주머니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어둡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서연이 예상했던 탐욕이나 교활함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 동정, 연민 같은 것. 5분 후 아주머니가 반복했다. 여기 서 있어. 아무데도 가지 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서연은 도움을 줄 만한 행인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장미를 든 남자는 등을 돌린 채 통화 중이었고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에 열중해 있었다. 정문에는 경비원도 없었다. 내 말 들어봐요. 아주머니가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그녀에게서는 싸구려 담배 냄새와 시큼하고 씻지 않은 냄새가 났다. 돈 때문이 아니야. 그냥 기다려. 5분만.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이 탔다. 그녀는 다시 손을 빼내려 했지만 아주머니의 손가락은 마치 그녀의 손목에 뿌리 내린 듯 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아주 단단했다. 절 무섭게 하는군요.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제발 놓아주세요. 놓아줄게. 5분 뒤에 그냥 여기 서서 저기만 봐. 아주머니는 산부인과 쪽 어딘가를 가리켰다. 서연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곳 건물의 측면에는 또 다른 문, 아마도 직원 출입구로 보이는 문이 있었다. 평범한 철문이었고 닫혀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다시 아주머니에게로 돌렸다. 제가 거길 왜 봐야 하죠? 그냥 봐, 곧 알게 될 거야. 아주머니는 반걸음 물러섰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산부인과 앞에서 어떤 노숙자 아주머니에게 손목을 잡힌 채 문을 쳐다보며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혹시 몰래카메라인가? 아니면 저 여자가 그냥 정신이 이상한 걸까? 저기요. 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서연은 속에서 불안감이 차올랐지만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돈을 원하신다면 더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좀 놓아주세요. 내 돈은 필요 없어.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가 살짝 움직이며 칭얼거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아기를 흔들어 달랬지만 시선은 서연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냥 기다려. 1분이 지독하게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아주머니의 손가락이 여전히 손목을 단단히 쥐고 있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다. 그녀는 측면 문을 쳐다보며 거기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문 앞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다. 얼마나 더요? 서연은 짜증이 무딘 공포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곧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곧. 서연은 다시 문을 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주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아주머니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갑자기 서연의 손을 꽉 쥐었다. 봐. 산부인과의 측면 문이 열렸다. 그곳에서 청바지에 어두운 재킷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그는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기를 안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 검은 머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박준서였다. 30분 전 출근하러 간다고 했던 그녀의 남편, 준서였다. 서연은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준서가 무언가 꼼지락거리는 담요를 조심스럽게 받쳐드는 모습을 보았다. 갓 태어난 아기였다. 어쩌면 잘못 본 걸지도 모른다. 그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하지만 그때 준서의 뒤로 한 여자가 문에서 나왔다. 밝은 색 곱슬머리, 파란 눈, 익숙한 얼굴. 수진이었다. 분만 후 지쳐서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할 서연이 만나러 온 바로 그 동생이었다. 서연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다른 쪽 손으로 울타리를 붙잡았다. 숨이 가빠지고 얕아졌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숨 쉬어. 아주머니가 마침내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숨 쉬어. 서연은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준서와 수진은 측면 출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준서는 무언가 말하며 아기를 보고 미소 지었다. 수진은 웃으며 담요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들은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있는 가족,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다.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이럴 리가 없어.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다가가서 소리치고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말을 듣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옆으로 물러나 그녀의 등 뒤 어딘가로 사라졌다. 준서는 아기에게 몸을 숙여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꾸러미를 수진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고 그들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서연은 억지로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산부인과 벽에 기댄 채 뒤따라갔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이명이 들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거의 넘어질 뻔하며 건물 모퉁이를 붙잡았다. 준서와 수진은 검은색 차 옆에 멈춰섰다. 서연은 그 차를 알아보았다. 준서의 차였다. 그는 뒷문을 열어 수진이 아기와 함께 차에 타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너무 멀리 있어서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볼 수 있었다. 준서는 웃고 있었다. 수진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서연은 나무 뒤에 숨어 더 가까이 다가갔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손바닥을 나무줄기에 대고 손가락 아래 거친 나무 껍질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 마. 내가 연니한테 다 설명할게. 아기랑 갈 데가 없다고 부모님이 쫓아냈다고 할 거야. 언니는 착하니까 같이 살게 해줄 거야. 만약 안 해주면 준서의 목소리였다. 해줄 거야. 수진이 웃었다. 내 언니잖아. 아기랑 나를 길거리에 내버려 두진 않을걸? 그러고 나면 일은 더 쉬워지지. 확실해. 준서는 확신이 없는 듯 했다. 물론이지. 내가 말했잖아. 그 아파트 방 3개짜리고 할머니한테 받은 거라 언니 단독 명의라고. 우리가 거기 정착하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엔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 다음엔 뭐? 준서가 물었다. 쫓아내면 되지. 수진은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가볍게 말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 우리가 거기 전입 신고만 하면 우리를 쫓아내기 더 어려워진대. 그러다 보면 법정 소송으로 뭐라도 받아낼 수 있을 거고 나한텐 이제 아기도 있고 법적으로 주거지가 보장되어야 하잖아. 그 언닌 혼자고 젊으니까 알아서 살 곳 찾으라지. 서연은 비명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평생을 도와준 동생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우리를 전입신고 안 해주면 어떡해? 준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해줄 거야. 언니 성격 알잖아. 무르고 다루기 쉽다고. 동정심에 호소하고 울면서 아기랑 갈 데가 없다고 하면 되던 넘어올 거야. 항상 그랬으니까.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알았어. 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난 그냥 문제 생기는 게 싫어. 그 아파트가 필요해. 그 여자 집에서 사는 거 지쳤다고. 알겠어. 알아. 수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우리 셋이서 살게 될 거야. 너, 나, 그리고 우리 아들. 서연이 언니는 어디든 가라지. 우리 아들. 그 두 단어는 충격처럼 들렸다. 서연은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수진이 낳은 아기. 그건 사라진 민혁의 아이가 아니라 준서의 아이였다.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동생.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 6개월, 1년, 그 이상. 서연은 결혼 후 수진이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던 것, 수진이 있을 때 준서가 방에 틀어박혔던 것, 동생이 임신을 발표하고 그 민혁이라는 남자가 사라졌던 것을 떠올렸다. 어쩌면 민혁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모든 시간 동안 머리가 빙빙 돌았다. 서연은 메스꺼움을 참으려 나무에 이마를 기댔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다. 너 거기 안 힘들어? 준서가 물었다. 괜찮아. 집에 가고 싶다. 수진이 하품했다. 아니, 내 집으로. 우리 집으로. 그녀가 웃었다. 곧 오준서가 그녀를 안았다. 조금만 더 참아. 지금 너희 부모님 댁에 데려다 줄게. 며칠 쉬고 그 다음에 서연이 쫓아내기 작전 시작하자. 그들은 둘 다 웃었다. 아기를 안고 차 옆에 서서 서로를 껴안고 서연을 그녀의 집에서 쫓아낼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서연은 나무에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마침내 다리가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났다. 빠르고 거의 뛰다시피 산부인과 정문을 지나 여전히 문 앞에서 면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지나 그 노숙자 아주머니가 앉아있던 곳을 지나
아주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서연은 길도 분간하지 못한 채 걸었다. 눈물이 눈앞을 가렸지만 닦아내지 않았다. 그저 조카를 위해 산 선물 꾸러미를 손에 쥔 채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다. 곰 인형, 바디수트, 딸랑이, 남편과 동생의 아들이 된 아이를 위한 선물. 정류장에서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도 보지 않고 버스에 올라탔다. 창가에 앉아 유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도시가 스쳐 지나갔다. 집들, 거리, 사람들, 모든 것이 악몽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머릿속에는 그들의 말이 맴돌았다. 쫓아내자. 우리 셋이서 살자. 서연이 언니는 어디든 가라지. 동생. 서연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부모님의 꾸중으로부터 지켜주고 사랑했던 친동생. 그리고 남편, 준서. 그녀가 자신의 삶, 자신의 아파트, 자신의 침실로 들인 남자.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그녀를 배신하기 위해 공모했다. 버스가 종점에 멈췄다. 서연은 내려서 걷기 시작했다. 집까지는 멀었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싶지 않았다. 걷고 싶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예전에는 알아채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세부 사항들을 떠올렸다. 최근 몇 달간 준서가 그녀에게 차가워졌던 것, 야근이 잦아졌던 것,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자리를 피했던 것, 그들이 만날 때 수진이 그를 쳐다보던 시선. 서연은 그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역겨운 그림으로 맞춰졌다. 서연은 자신의 집에 도착해 3층으로 올라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아파트는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준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수진과 아기를 부모님 댁에 데려다주고 있었겠지?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선물 꾸러미를 소파에 던졌다. 곰 인형이 꾸러미에서 굴러나와 검은 유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에게 울음을 허락했다. 서연은 얼마나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1시간일 수도, 그 이상일 수도 있었다. 눈물은 말랐지만 가슴속에는 차갑고 무거운 얼음덩이 같은 공허함만 남았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밖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제 갈 길을 바삐 가고 차들이 지나다녔다.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물러나 다른 눈으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의 방 3개짜리 집, 높은 천장, 원목 마루, 넓은 방들. 할머니가 4년 전 그녀에게 이 집을 남겨주셨다. 서연은 돌아가시기 직전 함께 부엌에 앉아있던 것을 기억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서연아, 나를 돌봐준 건 너뿐이야. 이 아파트는 내 것이 될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 다 처리해뒀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안 그러면 친척들이 몰려와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할 테니. 서연은 그때 할머니가 곧 나으실 거라며 그런 생각은 너무 이르다고 손사래를 쳤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셨다. 장례식 후 정말로 살아생전에는 할머니를 찾지도 않던 먼 친척들이 나타났다. 유언을 무효로 하려 하고 진정서를 내고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고 결국 아파트는 서연의 것이 되었다. 그때 수지는 말했다. 언니, 정말 운이 좋다. 언니 일처럼 기뻐.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을 빼앗으려 한다. 서연은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위쪽 선반에 서류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내용물을 침대 위에 쏟아냈다. 등기권리증,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 외의 서류들. 서연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모든 줄을 확인했다. 아파트는 오직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아파트를 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테리어 비용을 댄 적도 없었다. 그의 외곽 오피스텔은 여전히 그의 소유였다. 그는 그곳을 세를 주고 수입을 얻고 있었다. 서연은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어 옷장에 숨기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려 애썼다. 먼저 준서와의 메시지 내역을 열어 마지막 대화를 다시 읽었다.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 평범한 일상 대화. 빵 사와. 오늘 야근해. 저녁 메뉴는 뭐야? 그가 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암시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준서는 종종 휴대폰을 집에 두고 다녔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일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 서연은 일어나 거실로 갔다. 커피 테이블 위에 준서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그는 주로 영화를 볼 때만 가끔 사용했다. 서연은 태블릿을 들어 전원을 켰다. 비밀번호는 없었다. 준서는 집에서 쓰는 기기에는 보안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메신저 앱을 열었고 곧바로 수진과의 대화 목록을 발견했다. 서연은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읽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6월의 메시지였다. 준서 씨, 자꾸만 당신 생각이 나. 수진아, 이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나도 그래? 언제 볼 수 있어? 서연이가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갈 거야? 그때 와. 서연은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계속 스크롤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훨씬 더 사진들. 준서와 수진이 껴안고 있는 사진. 속옷 차림의 수진. 셔츠를 벗은 준서. 그들이 키스하는 모습. 그들이 침대에 있는 모습. 그녀의 침대. 그녀의 아파트에서. 메시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우리가 함께 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곧 자기야. 조금만 참아. 서연이 언니는 어떡하고? 처리할 거야. 일단은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해. 서연은 읽어 내려갔고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할수록 고통이 아닌 분노가 차올랐다.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 그녀는 최근 메시지까지 스크롤했다. 그저께의 대화였다. 아무래도 내일 아기 낳을 것 같아. 진통이 시작됐어. 힘내. 내 사랑. 내가 곁에 있을게. 서연이 언니는 모를까? 응, 난 회사에 있다고 할 거야. 언니는 출산 후에 낮에 너한테 갈 거고 나는 직원 출입구로 너희를 데리러 갈게. 다 계획해놨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드디어 우리가 가족처럼 함께하게 되는구나. 서연은 태블릿을 끄고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한 점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그녀는 난리를 피우지도 소리치지도 울며 애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의 아파트를 원했고 그녀를 쫓아내고 싶어 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서연은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에 접속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주택분쟁 전문 변호사, 가족법, 이혼, 전입자 퇴거. 그녀는 관련 기사들을 읽고 판례를 연구하며 중요한 내용들을 종이에 적었다. 소유주는 전입신고가 된 사람이라도 가족 구성원이 아닐 경우 퇴거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혼 후 준서는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아니게 될 것이다. 서연은 몇몇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찾아 좋은 후기가 많고 주택분쟁 경험이 풍부한 곳을 골랐다. 전화번호를 적은 후 보안업체 사이트를 찾았다. 준서와 수진을 집에서 내보낼 때 경호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순순히 나갈 리가 없었다. 특히 수진은 동정심에 호소하고 울고 소리칠 것이다. 서연은 동생을 잘 알았다. 이 번호도 적어두었다.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30분. 준서는 평소처럼 저녁 7시쯤 퇴근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니, 퇴근이 아니지. 그는 애초에 출근하지도 않았으니까. 수진과 아기를 부모님 댁에 데려다주고 바쁜 척을 한 뒤에 돌아오겠지? 서연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법률 상담,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의 목소리가 답했다. 안녕하세요. 주택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긴급하게요. 서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침착하고 단단하게 들리는지에 놀랐다. 잠시만요. 1시간 후에 변호사님 시간이 비네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보안업체에 전화해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서연은 일어나 현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눈물로 붉어진 눈, 헝클어진 머리. 그녀는 찬물로 세수하고 몸단장을 했다.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과 아파트 서류, 휴대폰을 챙겨 집을 나섰다. 변호사에게 가는 길에 서연은 고통에 대해, 배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오직 행동에만 집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법무법인 사무실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 서연은 3층으로 올라가 접수처로 들어갔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예약하셨나요? 네, 3시요. 김서연입니다. 들어오세요.
복도 끝 5번 사무실입니다. 서연은 복도를 걸어 해당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들어섰다. 책상 뒤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을 쓴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그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저는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죠. 서연은 앉아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을 제 아파트에서 내보내고 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고 검토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감정을 배제하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준서는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뿐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그가 자신의 여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두 사람이 자신을 집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정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에 깊게 들었다. 서연이 말을 마치자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그녀를 보았다. 불미스러운 상황이지만 해결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의뢰인 단독 명의이고 혼인 전에 상속받은 것이므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남편분은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이혼 후에는 소송을 통해 그의 전입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상황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3개월은 너무 길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할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인데요? 동생이 아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 후에 아기와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 아파트 일부를 차지하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피식 웃었다. 순진한 계획이군요. 전입신고는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의뢰인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제 아파트에서 사는 동안 몇 달씩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저는 그들이 지금 당장 떠나길 원해요. 변호사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해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물쇠를 바꾸고 남편분을 집에 들이지 않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퇴거 절차를 시작한다면 법원은 의뢰인의 편에 설 겁니다. 특히 외도와 재산 탈취 시도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남편의 태블릿에 있는 메시지 내역이요.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모든 증거의 사본을 만드세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메시지 내역 사진, 혹시 녹음된 대화가 있다면 모든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동생은요? 아기와 함께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찾아오려 할 텐데요. 들이지 마세요. 그 아파트는 의뢰인의 것입니다. 누구를 들일지는 의뢰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동생분은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열쇠도 없습니다. 강제로 들어오려 한다면 경찰을 부르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수첩에 적었다. 이혼 절차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이라도 당장 가능합니다. 제가 서류를 준비하면 서명하시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동시에 남편분의 퇴거 신청도 진행할 겁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과정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좋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상담료를 지불하고 변호사의 명함을 받아 사무실을 나왔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저녁 6시. 곧 준서가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며 천천히 걸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평소처럼 행동할 것이다. 회사 일은 어땠는지 묻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옆에서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리고 내일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서연은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다.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준서가 이미 와 있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너야. 그가 소리쳤다. 서연은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얼굴은 차분했고 거의 무표정했다. 괜찮았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갔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액션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가 돌아보며 그녀를 보았다. 그래, 동생은 어떻고, 아기는? 잘 봤어? 서연은 문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보았다. 그는 웃고 있었다. 평범한 미소. 특별할 것 없는?
오늘 아침에 일은 없었다는 듯이 수진과 그들의 아기를 안고 산부인과 앞에 서서 서연을 자신의 집에서 쫓아낼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듯이 거기 안 갔어.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준서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는 길에 몸이 안 좋아서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쉬었어. 내일 가보려고. 그렇구나. 그는 그녀에게 흥미를 잃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저녁에 뭐 먹을 거 있어? 지금 차릴게. 서연은 몸을 돌려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닭고기와 채소를 꺼내 썰기 시작했고 가스레인지를 켰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리는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그녀는 보안업체와 만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바꾸고 준서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짐은 문 앞에 놓여 있을 것이고 새로운 자물쇠로 잠긴 문 안에는 그녀가 있을 것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호원과 함께 서연은 프라이팬에 채소를 뒤적이곤 미소 지었다. 내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서연은 알람이 울리기 전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다. 준서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렸다. 창가에 앉았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거리로 버스가 지나갔고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오늘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7시 30분에 준서가 이미 옷을 입은 채 침실에서 나왔다. 나갈게. 그가 재킷 단추를 잠그며 말했다. 좋은 하루 보내. 서연은 찻잔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문이 쾅 닫혔다. 그녀는 배까지 세고 나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층에서 준서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떠났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이정훈 변호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방문했던 김서연입니다. 서류 준비되었나요? 준비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다음 전화는 보안업체였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직원이 필요하십니까? 저녁 6시요. 주소는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희 직원인 김민준 씨가 갈 겁니다. 경험 많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서연은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나섰다. 가는 길에 은행에 들러 현금을 인출했다. 경호원과 열쇠 수리공에게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로 갔다. 이정훈 변호사는 서류 폴더를 들고 그녀를 맞았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혼 소장과 퇴거 신청서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고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좋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소환장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분이 방해하거나 위협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 자물쇠를 바꾸세요. 미루지 마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어제 적어둔 열쇠 수리 업체 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다. 2시간 후에 갈 수 있습니다. 기사가 말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서연이 주소를 알려주었다. 알겠습니다. 어떤 자물쇠로 설치해 드릴까요? 튼튼한 걸로요. 뜯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2시간 후에 댁에서 뵙겠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준서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체계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옷장에 옷, 여행 가방, 신발, 면도기, 칫솔, 그의 책꽂이에 있던 책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 큰 여행 가방 2개가 금세 채워졌다. 서연은 가방들을 현관으로 끌어내 문 옆에 세워두고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의 물건들이 없으니 집이 더 넓고 밝아 보였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열쇠 수리공이 약속보다 일찍 도착했다. 연장통을 든 40대쯤의 키 작은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자물쇠 바꾸시려고요? 네, 이거요. 서연이 현관문을 가리켰다. 기사는 웅크리고 앉아 자물쇠를 살폈다. 아주 낡았네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따겠어요. 좋은 실린더형으로 설치해 드릴게요. 이건 전문가들도 애먹을 겁니다. 그걸로 해주세요. 그는 연장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다. 서연은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낡은 자물쇠는 금방 제거되었다. 새 자물쇠를 설치하는 데는 더 오래 걸렸다.
기사는 재보고, 맞추고, 확인했다. 다 됐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며 열쇠 2개를 건넸다. 확인해보세요. 서연은 열쇠를 넣고 돌렸다. 자물쇠는 부드럽고 단단하게 잠겼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완벽하게 작동했다. 얼마죠? 비용을 지불하고 기사를 보낸 뒤 그녀는 새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30분. 경호원이 오기까지 아직 2시간 반이 남았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여전히 커피 테이블 위에 있는 준서의 태블릿을 열었다. 수진과의 모든 메시지, 사진, 대화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자신의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흔적을 지우고 검색 기록을 삭제하고 메신저를 닫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연아, 오늘 수진이한테 올 거니? 애가 널 찾네. 서연은 피식 웃었다. 수진이 부모님께는 뭐라고 했을지 궁금했다. 아마 서연이 오기로 약속해놓고 오지 않는다고 했겠지. 그녀는 답장을 입력했다. 오늘 못 가요. 엄마, 일이 있어서 내일쯤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꿨다. 오늘은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준서와만.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현관 렌즈로 밖을 보았다. 복도의 짧은 머리에 검은 재킷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다. 보안업체 철벽의 김민준입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들어오세요. 그는 안으로 들어와 아파트를 둘러보고 문 옆에 여행 가방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렇게 하죠. 남편분이 오셔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열쇠가 맞지 않겠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릴 겁니다. 의뢰인께서 문을 열면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짐을 건네주세요. 만약 위협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려 하면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기다리죠.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서연은 배경음악 삼아 TV를 켰지만 보지는 않았다. 김민주는 조용히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넘겨보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7시 30분, 문에 열쇠가 꽂히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갔다.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다. 다시, 더 세게 돌아갔다. 침묵. 그리고 초인종 소리. 서연이 일어섰다. 김민준도 일어나 그녀 옆, 약간 뒤쪽에 섰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 렌즈로 밖을 보았다. 준서가 복도에 서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짜증이 나 보였다. 서연아, 문 열어. 그가 소리쳤다. 자물쇠가 왜 이래? 서연은 문을 열었지만 완전히 열지는 않고 안전고리를 걸어두었다. 좁은 틈으로 남편을 보았다. 자물쇠 바꿨어.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아. 준서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무슨, 나 다 알아. 서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당신이랑 수진이 일, 아기 일, 그리고 내 아파트에서 날 쫓아내려던 당신들 계획까지.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서연아,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나 다 봤고 다 들었어. 어제 아침에 산부인과 앞에서. 준서는 앞으로 다가와 문을 밀치려 했다. 안전고리가 팽팽해지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서연아, 문 열어. 당장. 싫어.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내 짐은 저기 문 앞에 있어? 가지고 가. 너 미쳤어. 여긴 내 집이야. 아니, 내 집이야. 오직 나만의 집. 할머니한테 상속받은 거라고. 당신은 그냥 여기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뿐이야. 그리고 내일이면 내 퇴거 신청 서류가 법원에 제출될 거야. 그리고 오늘 넌 이사 가는 거고. 준서는 문을 더 세게 잡아당겼다. 안전고리가 쨍그랑거렸지만 버텼다. 나 지금 이 문 부숴버린다. 내 말 들려? 김민준이 앞으로 나서 서연 옆에 준서가 그를 볼 수 있도록 섰다.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타인 재물 손괴에 주거 무단 침입까지. 전과자 되고 싶습니까? 준서는 경호원을 보고 멈칫했다. 누구야? 경호원이야. 서연이 가슴에 팔짱을 꼈다. 혹시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 봐 불렀지? 짐 챙겨서 가. 준서 씨, 좋은 말로 할 때. 너 이럴 권리 없어? 있어. 여긴 내 집이니까. 그는 무겁게 숨을 쉬며 서 있었다. 얼굴은 붉어졌고 두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좋아, 그가 마침내 씩씩거렸다. 좋아, 김서연. 너 이거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서연은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다. 김민준이 여행 가방들을 복도로 밀어냈다. 준서는 그것들을 보다가 서연을 보았다. 내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파괴한 건 너야. 서연이 대답했다. 내 동생 침실로 기어들어갔을 때부터 수진이는 내가 괜찮다고 우리끼리 다 이야기된 거라고 했다던데.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리고 넌 그걸 믿었고? 물론 믿었겠지. 그게 편하니까. 준서는 여행 가방 하나를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가다 돌아보았다. 나 소송할 거야. 이 아파트 절반은 받아낼 거라고. 해봐.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내 거였어. 넌 아무 권리도 없어. 내가 상담했다던 그 변호사한테나 물어봐. 준서는 거칠게 욕을 내뱉고 두 번째 가방을 잡고 현관에서 사라졌다. 거리로 나가는 문이 쾅 닫혔다. 서연은 문을 닫고 새 자물쇠의 열쇠를 돌렸다. 차가운 금속에 이마를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은 후련했다. 무겁고 지치게 하는 안도감. 괜찮으십니까? 김민준이 물었다. 네. 서연은 몸을 바로 세우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가 돌아올지도 모르니 20분 정도만 더 계셔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문 옆에 있겠습니다. 다음 30분은 조용히 흘러갔다. 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부엌에 앉아 물을 조금씩 마셨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8시 30분에 김민준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아파트는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야. 준서 씨랑 얘기해봤는데 나 아기 데리고 당분간 언니네 집으로 가도 될까? 부모님이 너무 잔소리하셔. 그래도 돼? 서연은 메시지를 보고 답장을 입력했다. 아니, 수진아, 안 돼요. 나 너랑 준서 씨 일 다 알아. 아기도, 내 아파트에 대한 너희 계획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송했다. 동생의 번호를 차단했다. 1분 뒤 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서연은 받지 않았다. 또 다른 전화. 또 그녀는 소리를 끄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내일이면 전화가 빗발치고 해명을 요구하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부모님은 수진의 편을 들 것이다. 동생이잖아. 아기랑 갈 데도 없잖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니? 서연은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아파트를 거닐며 모든 방에 불을 켰다. 침실에서는 준서가 자던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새 것으로 갈았다. 쓰레기를 버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사진 폴더를 열었다. 스크롤했다. 여기 결혼식 사진, 함께 갔던 여행, 기념일들. 많은 사진 속에서 수진이 웃으며 서연을 껴안고 있었다. 친동생. 서연은 준서와 함께 찍은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 전부. 수진과 찍은 사진은 어릴 적 것들만 남겨두었다. 그들이 아직 가까웠던 아주 오래전에 찍은 것들.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했다. 이혼은 이 변호사가 약속한 대로 빨리 진행될 것이다. 준서는 이사했고 짐도 가져갔다. 수진은 이제 부모님 집에서 아기와 살고 있으니 계속 거기 있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 서연은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혼자서. 2주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다. 서연은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준서는 법정 반대편에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판사가 소장을 읽었다. 원고는 혼인관계의 파탄과 피고의 소유 주택에서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준서가 일어섰다. 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 돈을 투자했고 수리도 하고 가구도 샀습니다.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가 아파트 수리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수증과 청구서는 원고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또한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피고 측의 투자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자료에는 피고가 원고의 동생과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덧붙일 말 있습니까? 준서는 침묵했다. 혼인을 파기한다.
피고는 1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명한다. 재판을 마친다. 서연은 거리를 걸었고 마음속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공허함. 하지만 예전처럼 무겁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배낭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다. 그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삶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웃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혼 때문에 세상이 멈추지는 않았다. 한 달 후 서연은 퇴근하고 있었다. 손에는 장바구니, 다리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다가 산부인과 정문 앞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 노숙자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같은 자리에 아기를 안고 돈을 담는 판지 상자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서연은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가갔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연은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때 저를 멈춰 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들을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아기를 흔들며 말했다. 그 남자가 차 안에서 그 여자를 입맞추는 걸 봤어요. 여기 앉아있으면서 몇 번 봤지? 당신이 다가왔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저를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아주머니는 피식 웃었다. 나도 동생한테 남편 뺏겼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지? 적어도 당신은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덜 아프게 해주고 싶었어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거 받으세요. 제발.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아니요. 받으세요. 서연은 돈을 상자에 넣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아주머니는 아기를 흔들며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집에서 서연은 장바구니를 풀고 저녁을 준비했다.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도시에 불이 켜졌다. 그녀는 지난 한 달을 생각했다. 엄마가 전화해서 소리치고 잔인하다고 비난했던 일, 수진이 다른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며 모든 게 준서가 유혹한 탓이라고 했던 일, 준서가 돌아오려 하며 실수였고 서연만을 사랑한다고 했던 일, 그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삶에 들여놓지 않았다. 서연은 일어나 선반으로 다가가 사진 앨범을 꺼냈다. 첫 페이지를 열었다. 여기 수진을 품에 안은 어린 그녀가 있었다. 여기 함께 학교에 다니는 모습. 여기 수진의 졸업식. 서연이 옆에 서서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 그녀는 앨범을 닫고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다. 과거는 과거에 남았다. 앞에는 새로운 삶이 있었다. 외롭지만 정직하고 배신과 거짓이 없는 삶. 서연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고 어딘가에서 음악이 흘러나왔고 누군가 웃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